자, 제목을 보시니까 우유에 이런 마약 물질이 있다니. 자, 이제 말기암이 걸리셔서 이제 말기암까지 진행이 되셔서 독소가 온몸에 꽉 차 있는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이제 거동이 정말 힘들 만큼 이제 음식도 거의 못 드실 만큼 그 정도 상태가 될 때 되게 많이 쓰시는 것이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죠. 몰핀 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또 몰핀을 드시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자, 그런 마약성 물질이 여러분들이 즐겨 드셨던 특별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들과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 그 암을 유발하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호르몬 음식, 대표적인 음식인 우유. 그래서 왜 유방암 환자가 낳고 나면 대개가 일어나서 책을 쓸 때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잘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유에 이런 마약 물질이 있다니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실 때는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란 책을 활용하시면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의 많은 환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사실로 여러분들의 건강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살펴볼까요? 특별히 자폐증에 대해서 요새 질문하시는 그 엄마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뭔지 아시죠? 예. 자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참 엄마들이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산모가 임신 중에 그 먹는 음식 그리고 산모의 이 생활 방식에 따라서 자녀에게 상당히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산모가 임신 중에 먹던 음식과 생활 습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신 중에 태교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폐증과 우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보고한 한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구된 19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자폐증을 위한 음식으로 두 가지를 제거한 음식을 제공한다. 자폐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 글루텐과 케이신입니다. 자, 글루텐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어디요? 밀가루 음식.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밀가루 음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자다가도 국수 요리만 나오면 벌떡벌떡 일어나신대요. 자, 국수 쫄깃쫄깃한 맛은 어떤 게 주성분입니까? 글루텐이 주성분이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 파리바게트, 크라운 베이커리 뭐 일정 그 제과 회사를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빵을 좋아하시죠. 빵에 있는 모든 쫄깃쫄깃한 맛은 뭐가? 글루텐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동물성 음식에 특별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또는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에 있는 특정 단백질과 특정 지방이 암을 유발하는 아주 그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동물성 지방 대신에 콩으로 이제 콩을 불려놨다가 메주콩을 밤새 불려놨다가 호두나 견과류를 넣고 믹서기에 드르르 갈아서 거기다가 밀고기를 만드는데 콩고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고기의 식감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것이 또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루텐을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큰 무리가 없으나 궤양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뇌병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야모야 또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그리고 자폐 증상과 같이 뇌동맥류나 뇌동맥이 경화되는 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자폐 증세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글루텐과 케이신, 케이신 하면 여러분은 영어로 발음은 케이신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어로는 카제인입니다. 자, 카제인이 어디에 많습니까? 카제인 단백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유에 있죠. 자, 그래서 글루텐과 카제인을 제거한 음식을 제공했더니 자폐 증세가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폐 엄마들하고 상담을 할 때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요새 자폐 증세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먹는 음식들을 좀 한번 열거를 해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유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빵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발작 증세가 있고 너무 가여우니까 그럴 때마다 엄마들은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주게 되는데 사실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양학자들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이 우리 아이들의 뇌를 파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요새 공황증, 그리고 공황장애나 우울증, 조울증 그것이 그렇게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폐 증세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우유에 있는 카제인 성분을 제거해주고 또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나 국수 종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자폐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2017년 여러 보고에 의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이러한 논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986년에 존경받는 노르웨이 학자들이 한 특이한 현상을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것은 여기 재밌는 연구 결과를 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폐 아이들의 소변을 추출해 봤습니다. 자폐 아이들의 소변과 정상 아이들의 소변을 비교해서 검사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정상인과 자폐 아이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뇌병변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자폐 아이들 또는 뇌 질환이 있는 분들과 일반인들의 소변 검사도 그렇지만 이 뇌 검사를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뇌파가 안정적이지 않고 뇌 영양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에서 이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치매 증세가 있는 분들에게 모야모야, 뇌경색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 B1 뭐죠? IP6와 피트산염을 제공했더니 중풍 증세가 사라지고 뇌졸중 증세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뇌경색 증세가 완화가 되고 모야모야가 완화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IP6 피트산염이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요? 껍질이요? 어디 껍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어디에 있습니까? 정제되지 않은 곡류의 껍질, 예, 현미쌀과 콩과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와 같은 비타민 B1, B2, B3, B6, B12와 같은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병변에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 비타민 E군과 비타민 B군이 노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모야모야가 뇌졸중이 파킨슨이 알츠하이머가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공부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자폐 아들의 뇌병변에도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아이들과 소변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살펴봤는데 이 두 소변의 정상 아들과 파킨슨 환자들의 자폐아 환자들의 이 소변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정상 아들의 소변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스펙토그래프에서 물질의 특성에 따른 이 스파이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펩타이드가 바로 단백질 스파이크들입니다. 단백질 조각들이 어떠한 스파이크를 띠는지를 보여주는 이 스펙토그래프를 보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자, 이 스파이크가 정상 아이들의 소변에는 단백뇨 증상이 없습니다. 스파이크가 보니까 비교적 완만하죠. 자, 이런 거 보이세요? 정상적인 아이들의 소변에는 단백질 스파이크가 띄지 않아서 단백뇨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두 자폐아의 소변에는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 단백질 스파이크가 뛰어난 것을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뛰어난 스파이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검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자폐아의 소변과 정상아의 소변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단백질 스파이크가 자폐아이들 두 아이의 소변을 추출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이 정상 아이들의 이 단백질 스파이크는 어떻습니까? 완만하죠? 여기까지 막 울퉁불퉁 뛰어오르지 않죠?
마치 뇌파처럼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는데, 자, 여기 자폐 아이들의 이 단백질 스파이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 자, 여기 스파이크가 막 일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안정적이지 않죠. 현저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자폐 아이들의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간다. 이거 캐치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소변에 나타나는 펩타이드가 자폐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과학자들의 숙제예요. 처음에는 어디서 이 펩타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못했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으나 분명한 차이점인 요 펩타이드, 단백질 스파이크가 자폐증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저도 자폐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얘기할 때 동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유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거의 주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의 부모님들 대부분이 자기 아이들의 자폐 증세가 심각해서 발작 증세가 심하게 일어날 때를 보니까 우유를 먹이고 나면 자폐 현상이 심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단백질, 다시 말하면 밀에 있는 글루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 글루텐과 우유에 있는 이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자폐증이 아주 심각하게 발현되는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비단 자폐아뿐만 아니라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뇌경색, 뇌졸중, 모야모야, 알츠하이머, 파킨스,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최근에요. 모든 이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공통점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펩타이드와 함께 엑솔핀이 소변에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이 엑솔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엔돌핀은 들어보셨어요? 자, 엔돌핀은 여러분이 어떨 때 나옵니까? 기분이 좋고 유쾌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엔돌핀의 반대는 엑솔핀입니다. 자, 엑솔핀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마약 성분의 펩타이드가 만들어진 것을 엑솔핀이라고 하는데, 엑솔핀은 말 그대로 이 X는 몸 밖에서 만들어진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몰핀은 아시는 것처럼 진통 역할도 하지만 마약성을 가지고 있는 독소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반대로 엔돌핀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 몰핀과 같은 기분을 아주 유쾌하게 하는, 마약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환각 증세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리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마약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엔돌핀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 몰핀과 같이 기분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이 엑솔핀 펩타이드는 새로운 종류의 호르몬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펩타이드 물질이 마약처럼 작용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자폐아의 소변에 분명히 마약 작용을 하는 성분의 펩타이드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명 이게 원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유에 어떤 마약 성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유에는 두 종류의 마약 성분이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카소몰핀이라고 하는, 바로 베타 카소몰핀은 우유 중에 있는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몰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이렇게 끓여보시면 겨울에 추울 때 엄마들이 우유를 데펴서 아이들에게 많이 빵하고 주시죠. 자, 그럴 때 끓이면은 우유가 어떻게 돼요? 응고될 때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딸려오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입니다. 자, 요 카제인이 바로 카소몰핀이 분해돼서 나온 것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온 몰핀이 바로 카소몰핀인데, 다른 하나는 진짜 모르핀이 있어요. 진짜 마약성 몰핀이 있습니다. 우유에 이런 마약 물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짜래요? 가짜래요? 사실입니다. 자, 우유에 있는 몰핀은 화학적으로나 생화학적으로나 면역학적으로 그리고 양리학적으로도 그 성분이 아주 분명한 독성을 가진 몰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중요성은 결여된 극히 적은 양이지만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유에 있는 두 가지 이 마약성 몰핀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1리터의 밀크에는 어떤 이 마약이 있냐면 BCM7이라고 하는 베타카소몰핀 7이 무려 300에서 400mg 정도가 잠재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얼만큼이에요? 1리터의 우유에 무려 300에서 400mg의 BCM7이라고 하는 베타카소몰핀 7이 잠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과 교수이신 짐 메이어 박사님이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에 아시죠? 매일 우유를 하루에 2잔씩 먹이는 거.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매일 하루에 우유를 2컵씩 먹이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우유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BCM7, 베타카소몰핀 7이라는 아주 이 우유 1리터에 300에서 400mg 정도 되는 어떤 게요? 마약성 몰핀이 잠재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심각한 것은 보면 여기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 마취제인 오피오이드가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보시니까 Medically, this is a considerable dosage list for an opioid. 자, 이 의학적으로 이것은 어떻다고요? 오피오이드가 상당한 이 마약성 진통제 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 마취제인 오피오이드 성분이 얼마큼?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유에는 특별히 어떤 성분이? 아편 작용을 하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인 오피오이드가 여기 보시죠. considerable dosage, 아주 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왜 우유를 제한하셔야 되나요? 특별히 호르몬성 암에 걸려있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이런 환우분들에게 왜 우유를 제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분명한 이해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요. 젖에 있는 몰핀과 엄마의 모유에 있는 몰핀과 마약 성분의 단백질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펩타이드, 다시 말하면 단백뇨로 영양가가 다 빠져나가는 이러한 그 마약 성분 펩타이드가 엄마와 유아의 유대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에 중독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죠? 모유 먹고 자란 애들은 엄마를 잘 들이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유 먹고 자란 아이들, 분유 먹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를 잘 들이받아요. 지 먹이가 소의 먹이인 줄 알고 들이받아요. 저처럼. 자, 그렇다면 다른 종의 젖은 어떨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 사람의 젖, 엄마의 모유는 소의 젖보다 총 단백질량과 카제인 단백질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812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영양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가 여러분은 뭐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 지방 중에 여러분은 어떤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에센셜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단백질 신화에 굉장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콜트 에제스님 박사나 또는 콜린 캠벨 교수가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중국 역학 연구에서 수많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백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역설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유에는 우유보다 소의 젖보다 총 단백질량과 카제인 단백질량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더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토탈 프로틴 분량과 토탈 카제인 이 분량을 보니까 보베인, 이 소우유와 인간의 우유는 어때요? 2.8이고 소우유는 인간의 우유는 0.18.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모든 이 카제인, 알파, 베타, K 카제인 용량을 보니까 어때요? 소에는 3.5인데 인간에는 0.9. 토탈 프로틴이, 토탈 단백질량이
그 소우유에는 3.5고 인간에게는 0.9입니다. 뭐가 더 많아요? 소가 많아요? 사람이 많습니까? 소가 많죠. 자, 토탈 카제인 용량도 보시면 이 소가 많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소가 2.8이고 사람은 0.18입니다. 자, 알파 카제인을 보니까 소는 50에서 55, 사람은 앱센트 부재입니다. 없어요. 베타 카제인을 보니까 보베인은 어때요? 30에서 35인데 사람은 요거는 베타 카제인은 좀 많아요. 자, 그런데 K 카제인을 보면 역시 이래요. 자, 그러면 토탈적으로 총 카제인 용량을 보니까 소하고 사람에게서는 2.8과 0.18이면 어디가 훨씬 더 현저하게 높습니까? 소가 훨씬 높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유 카제인, 우유 단백질에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약 성분, 카소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과 두 번째 아편작용을 하는 오피오이드가 현저한 분량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함량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동물의 적과 비교했을 때 카제인의 양이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화학 구조 배열이 확연히 다릅니다. 모유에는 우유에 있는 카제인 양의 15배가 적습니다. 무려. 모유는 우유에 있는 카제인보다 카제인의 양이 무려 몇 프로나 적더라? 15배, 1,500%나 적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배열도 절반 정도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결론을 유출하셔야 되냐면 단백질 스파이크, 다시 말하면 펩타이드의 분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모유를 먹으면 이 단백뇨가 많아질까요? 우유를 먹으면 단백뇨가 많아질까요? 우유를 먹을 때 단백질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우유의 카제인에서는 여러 형태의 카소몰핀과 같은 21가지의 생략적인 펩타이드가 발견되는 반면에 모유에는 단지 5가지만 발견이 되고 카소몰핀, 진통작용을 몰핀 성분이 있는 것은 1개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우유 카제인에서 발견된 카소몰핀이 훨씬 더 강력해요. 자,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4-5가지 이제 독성이 있는 몰핀 계열을 분류를 해 보았는데 진짜 몰핀, 이 마약성 진통제 성분은 독성이 가장 강해요. 몰핀이 가장 강한 것이 맨 밑에 검은 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순위가 바로 우유에는 카소몰핀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고 그 다음이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이 독성이 있고 맨 마지막에 독성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모유에 있는 카소몰핀이었어요. 자, 이것으로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인체에 유해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신경 조직을 우유 카소몰핀에 노출시켰을 때는 모유에 있는 카소몰핀보다 더 진짜 몰핀에 노출된 것처럼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이 되는 에피제닉 현상이 뭔지 아시죠? 에피제닉은 말 그대로 후천적으로 후생으로 유전자가 변이 되는 증상을 에피제닉이라고 하죠. 뭘 먹었더니, 모유를 먹었더니, 우유를 먹었더니.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이 유전자가 조작된 음식들을 먹어서 문제가 있지만 바로 우유에 있는 카소몰핀보다 더 강력한 이 몰핀이 후천적으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이 돌연변이 현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피제닉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분자학적으로 볼 때 모유 수유가 분유를 먹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까요? 이 유전자가 변이될까요? 아니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유전자가 변이가 높을까요? 모유요, 분유요? 모유요, 우유요? 우유? 이해되십니까? 예. 왜 자폐아들이 발작 증세가 심해졌다가 어떤 음식을 먹이면 증세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것을 보게 되는데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우유 유제품을 먹였을 때는 자폐 증상이 어때요? 심해지다가 그 우유하고 분유를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 현저한 자폐 증세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식단을 바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폐증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병변을,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그리고 공황장애. 제가 이제 그 의대 막 졸업하고 병원에 이제 막 취업해서 나간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는데 공황장애 증세가 너무 심해서 저한테 한 몇 달을 저 강릉에 가서 바닷가에 빠진다고 밤이고 새벽이고 막 전화가 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단지 한 것은 비타민 B군과 E군을 잘 제공해 준 거예요. 건강 저지방 채식을 하면서 동물성을 완전히 제한해 줬어요. 그랬더니 공황 증세가 사라져서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you are what you eat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뇌병변도 관련이 있고 내 모든 신체적인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송아지에게 좋은 우유는 송아지의 먹이이지 사람의 먹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폐아 예방 차원에서라도 모유 수유가 가장 바람직하고 될 수 있으면 우유 유제품은 제한하는 것이 자폐 증세를 완화시켜서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스트 밀크인 우유,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포뮬라, 분유와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뇌병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호르몬성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큐를 보시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Casomorphin may play a role in SIDS, and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may play a role in autism.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don't want infants drinking milk from cows. Human breast milk has 2.7 grams of casein per liter, compared to 26 grams per liter for cow's milk. That's practically 10 times more. No wonder it's so addictive. 자, 여기서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제 영양의학 전문가들이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는 모유에 없는 카소몰핀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무려 인간에게는 2.6g이었는데 우유에는 26g이나 되는, 그래서 10배 이상의 카소몰핀이 이 뇌를 중독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자폐아들에게 그리고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유를 제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증거를 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식단에서 이제는 우유 대신에 넛밀크 하시는 거 배우셨죠? 그리고 두유 만드는 거 아시죠? 자, 넛밀크 어떻게 합니까? 견과류 우유. 어떻게 해요? 캐슈넛이나 아몬드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 로스팅 되어 있는 견과류를 쓰셔야 될까요? 로스팅 되어 있는 거 말고, 로스팅 되어 있는 것은 효소 억제 물질들과 같은 발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 견과류를 어떻게 해요? 물에 잘 침수하셨다가 적어도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물에 잘 담가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구정물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효소 억제 물질들을 다 날린 다음에 아침에 2번, 3번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견과류 한 컵당 물 2컵을 넣으면 1:2 비율로 해서 소금 조금 넣고 바이타믹스 같은 고속 믹스에 드르륵 깔면 그게 뭐예요? 카소몰핀이 없는 가장 좋은 비타민 B군과 E군이 풍부한 우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 무슨 우유? 넛밀크.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카소몰핀과 같은 마약성 중독성 몰핀을 가지고 있는 우유 대신에 여러분들은 건강한 넛밀크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